안녕하십니까? 네, 경희대 교수를 지낸 김민웅입니다.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통일TV에서 하는 강연이니까 당연히 통일에 대한 거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일TV는 통일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정치학도 공부를 했고요. 신학도 공부를 했고 또 문화학과 관련한 얘기도 학교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뭐냐 하면 이 전체의 강의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생각이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왜 그 얘기를 할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생각을 하는가, 서로를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생각이 탄생할 수 있는가,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과 북의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유의 기초가 되겠죠. 첫 번째 시간은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그 방식은 우화나 민담을 가지고 할 겁니다.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하는데 우화 민담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생각의 영토?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사유와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생각은 도대체 어떤 걸로 결정이 될까? IQ? 유전? 사회적 환경?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육 수준?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 그게 권력관계예요. 과연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세 번째 강연은 강의라고 해도 좋고요. 한반도의 근현대사에 대한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은 우리의 생각, 관점, 가치 기준 이런 것에 대한 또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의 역사와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역사의 줄기 이런 것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 시간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정세 또는 세계 체제의 변동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근거 또는 관점의 기초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회로, 우아와 민담으로 생각하다. 이 제목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생각의 회로, 경로, 또 어떻게 이 생각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언론은 우리 사회의 생각의 회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로가 잘못되면 잘못된 현실 인식,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 회로가 정밀하게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은 그런 회로를 가지고 있는 사회, 그런 회로를 가지고 있는 인간, 그런 회로를 지니고 있는 공동체는 판단의 수준이나 정밀도가 사뭇 다를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생각이 다를까?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을까? 더 깊은 사물의 면모를 파악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탐구해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철학의 역사죠. 인간의 진화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특히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육 문제가 많아. 왜? 주입식이잖아. 주입식도 때로 필요하지 않아?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주입식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입해서 암기시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망각됩니다. 왜?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주입해버리면 그것은 자기의 삶과 관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왜 우화와 민담을 선택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해지겠죠. 우화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민중들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전수된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바로 그 사회의 또 그 인간의 체험과 또 판단과 관점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 인간과 공동체가 직면했던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자신의 인생이나 그 공동체의 미래를 제대로 풀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의 차원과 깊이가 사뭇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압축돼서 밀도 있게 태어난 것들이 바로 우화 민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화나 민담 또는 동화 이런 것들은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 애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어른들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른을 위한 동화, 민담, 우화 이런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얘기는 소설이나 또 복잡한 그러한 이 철학이나 또는 영화나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는 내용이나 줄거리가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더 이상 생각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풀어갈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화나 민담 이런 것은 왜 읽지? 그 애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이제 어느 정도 연락이 됐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교훈을 주는 거야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류의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죠. 오늘의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생각을 거듭거듭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죠. 인간은 다른 동물 또는 생명체와 다른 것은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어. 직립을 해. 그런데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시 생각하는 능력이 다른 동물과는 굉장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차이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간이 모여서 사는 삶의 방식도 다르게 만들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예술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문화생활도 하고 때로는 전쟁도 하고 그 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화적 노력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뇌의 발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시 상태에 있었던 인간과 오늘의 인간으로까지 변화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특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은 뇌의 크기, 또 그 안에 있는 용량의 차이, 그리고 뇌세포의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얘기죠. 그것만으로 과연 인간의 사유의 세계를 설명해낼 수 있을까? 물론 이와 같은 생물학적 기초가 없으면은 사유의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토대이긴 하지만 그것도 단순히 인간이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진화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인간이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 위기, 문제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것이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방법을 찾고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정을 통해서 뇌의 기능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깊게 얘기해 보자면 이것 또한
그냥 인류의 진화 과정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우주적 차원의 변화가 있죠. 지구의 나이를 흔히 40억 년이라고 하는데 그냥 표기하게 따라서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쉽게 납득이 갈까요? 100년,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40억 년. 그런데 우주 전체의 탄생은 뭐 그보다 더한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담겨져 있죠. 우주에서 오는 빛이 수십억 광년을 통해서 우리 눈에 도달하는 사건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달했던 그 빛의 실제 존재는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본 최근의 우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계가 뭐 이게 수천억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사유의 규모, 차원 또한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에 대한 어떤 철학사적 사건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물론 이것이 이제 서양의 근대를 기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 작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유에 있어서 어떤 혁명적 단서, 경계선 어디서 시작했지? 철학자를 거론해 보라고 한다면 누구죠? 데카르트 얘기를 누구나 하죠. 데카르트는 코기또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선언이 인류의 근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경계선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1492년은 조선이 성립한 시기고요. 1492년은 콜럼버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대서양 체제와 그리고 태평양 체제가 만나기 직전까지의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유럽과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만나는 대서양적 사건, 이것이 이후에 태평양 체제로 이어지는 그런 기점에서의 1492년. 세계 체제에서 근대의 출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592년은 바로 이렇게 한 것이 100년 뒤에 조선에서 동북아시아 전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자,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 성립해서 엄청난 재앙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간, 그 중간에 콜럼버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만은 콜럼버스에 대한 얘기도 좀 나중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 와중에 있었던 이 역사가 마침내 서양에서는 근대라고 하는 역사의 개념, 시간, 존재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 선언이 바로 여기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는 방법이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의 능력, 그 누가 하느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야? 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따져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존재를 어떤 식으로 증명하죠? 내가 아파트를, 내가 차를, 내가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소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기 쉽잖아. 나는 사랑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유명하다, 그래서 존재한다. 유명하지 않고 무명의 존재가 되면 존재하지 않는 걸로 생각되는 뭐 그런 식의 말하자면 존재를 입증하는 그러한 서술의 여러 형태가 있어요. 나는 믿는다, 신을.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비로소. 이런 식으로 이 문장에 여러 형태의 변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생각한다. 사유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존재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야? 다 생각하잖아요.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게 대단한 얘기라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서양의 근대 철학의 어떤 중대한 혁명적 변화의 꿈틀거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데카르트가 살았던 서양의 시대는 중세와 근대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있었는데, 이 시기는 인간의 생각을 누가 지배했느냐 하면 가톨릭 교회가 지배했어요. 흔히 이제 신이 지배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사유는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신이 지배한다고 하는 거, 지금도 신이 지배한다고 믿으면 그 중세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건 신앙의 문제이지. 그래서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교회 권력이었어요. 교회가 판단하는 것, 교회가 결론을 내리는 것,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면은 이단자로 몰렸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중세의 교회가 모든 판단에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시대에, 그래서 인간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즉 그래서 생각의 주체는 오로지 교회와 사제, 교회라는 어떤 이 개념을 넘어서 보면 거기에는 인간이 있고 거기는 사제 계급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만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해석의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정통의 교리로 진실로 확정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죠. 서태지가 맨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에 나왔던 노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난 알아요 이런 거죠. 뭐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말라고, 나도 안다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주체성에 대한 선언. 그러니까 사유에는 핵심이 주체성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주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왜 당신이 내 생각을 결정해? 왜 당신이 나에게 생각을 지시해? 왜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답이라고만 줘? 나는 그러면 생각할 권리가 없단 말이야.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 나 또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어. 능력과 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 전체에 걸친 도전적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유가 해방되는 사건이었죠. 물론 이것 또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사유는 기계론적 사유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오늘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유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많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이 정말 나만의 독자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태어난 것일까?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런 그 생각을 함께 엮어내는 공동체가 또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를 배제한 제 개별적 인간으로서만의 생각의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체제, 시스템, 세력에 대한 도전적 선언이라는 점을 주목한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누가 아닌, 교회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정치 권력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쇠뇌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해체하면서 자신의 진실한 생각의 회로를 찾고 그것을 창출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사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그림은 어떤 거냐 하면 컵입니다. 그리고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이 얼만큼 있죠? 네, 반. 이런 거 여러분 다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뭔가 만사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반이나 차 있는데, 만사에 비관적이거나 부정적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밖에 없잖아. 이런 것에 대한 예시로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는 반이나 남아있잖아. 누군가는 반밖에 없어. 왜 타당할까요? 여기에 어떤 관점이 빠져 있죠? 변화의 관점이 빠져 있어요. 이게 줄어드는 반인지 늘어나는 반인지 아니면 고정된 반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반이나 남았잖아. 문제가 있는 거죠.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 또한 그렇게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변화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변화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사유입니다. 철학은 언제나 역사적 사유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이러한 이 물 반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또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 컵과 물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물과 관련 짓는 물리적 구조와 또 연결되어 있어요. 반으로 남아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발할 수도 있죠. 또 누군가 거기에 물을 더 부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변화의 관점 아니라 그것이 놓여 있는 맥락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유죠. 변화의 관점, 맥락의 관점 이런 것을 가질 때 비로소 어떤 사물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 하나씩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볼까? 이거 여러분 다 어떤 글자인지 아시죠?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이지? 라고 할 때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건 맥락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글자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아주 원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낼 수 있는 소리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도대체 어떤 뜻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보면 돼요. 그냥 아잖아. 그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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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다양해요. 놀라움, 경탄, 탄식, 슬픔, 깨우침, 경악. 자, 이렇게 보면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맥락에 따라서 이 글자가 내는 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야, 경탄의 소리와 슬퍼하고 탄식하는 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표기는 똑같이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마주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의 깊이, 그 감정의 깊이와 엉켜져 있는 사연, 그리고 사연에 대한 그 자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 안에 해부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자에게 슬픈 상황을 한번 이 소리를 가지고 해봐라 그러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경탄할 수도 없죠. 슬픔의 소리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럴 때 이 연기자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소리가 나오는 맥락입니다. 깊이의 차원을 하나씩 열어나갈 때 비로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또 이게 역사적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뜻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듬뿍 새. 이때 오빠는 그 오빠란 말에 아주 깊은 정이 담겨져 있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오빠라는 말이 남녀 사이의 연애 관계를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 있죠. 또 누군가에게 오빠라고 부르긴 좀 나이 차도 있는데 오빠라고 불러. 이거 보면 마초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 됐죠. 아저씨, 아가씨, 아줌마도 보면은 이 사회 변화, 역사에 따라서 어느 시점인가로 그 말의 감과 뜻이 규정되기도 합니다. 아가씨를 봉건 사회에서는 높임말 아니에요. 그리고 아가씨는 예쁜 여성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지금 아가씨 어떤가요? 아저씨, 아줌마 이것도 한때는 굉장히 정겨운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아재개구에 나오는 아저씨는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세련되지 못했어. 소위 좀 구리지 않아? 이런 개념으로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아줌마, 젊은 또 나이가 든
그 경계선에 있는 여성에게 아줌마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지 않죠. 1930년, 40년대 소설을 보면 30대에 벌써 아줌마라고 합니다. 50대는 노인으로 표현해요. 지금은 뭐 연령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나 또는 생물학적 변화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자, 이렇게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그런 시간에 따라서도 또 그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도 그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단어의 뜻이 생겨나는 것이죠. 통일 TV의 관점에서 보자면 남과 북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에 대한 이해, 그 변화에 담겨져 있는 내용 많이 다를 거예요. 대화는 바로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흔히들 하는 조언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당신은 대화가 부족해서 그래. 근데 그러한 진단과 그리고 처방이 과연 언제나 오를까? 말을 할수록 기가 막힌데 말을 할수록 말이 안 통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그때는 말을 할수록 대화를 할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면 대화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대화의 관점, 사유의 방식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 또한 대화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대화는 부족한 것에서 생기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 대화를 풀어나가는 관점의 문제, 사유의 각도의 문제가 훨씬 크다는 점. 이것을 이해하면은 인간의 사유회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이 꽤나 복잡하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화와 민담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춘향전을 기록한 문서예요. 춘향의 수절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나라에는 처녀 귀신 얘기가 많았어요. 어느 날 사또가 부임을 했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심장이 먹고 자꾸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주 용감한 지혜가 아주 깊은 사또가 부임을 해서 처녀 귀신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을 억울하게 당한 한 처녀의 원한이 쌓여서 귀신으로 나타났고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탕거우리들 이런 자들이 한 처녀를 능욕해서 그래서 한을 품게 한 그런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 처녀 귀신 얘기가 쌓이면 어떤 얘기로 태어날까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춘향의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서 해결하면 뭐하냐고. 살아있을 때 해결해줘야지. 춘향이도 귀신이 될 뻔했죠. 변학도에 의해서. 그런데 살아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춘향의 얘기는 그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죠. 권력이 사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권력을 뒤집어 엎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요. 춘향의 절개만이 아니라 이도령 대단한 인물이죠. 보면은 이 춘향이의 출신이 이도령이 한해 급제해서 이 여성을 데리고 가기가 쉬운 그런 계층의 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래 그동안 서로 잘 지냈다. 어떻게 하겠니? 도령님 저를 잊지 마시고 잘 떠나십시오. 그래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건데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연이 쌓여서 하나의 얘기가 태어났던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뭐죠? 엄마가 떡을 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죠. 결국은 호랑이가 떡 하나 집어 안 잡아먹지. 그러다 나중에는 엄마를 잡아먹고 그 옷을 자기가 위장을 해서 그래서 산골에 있는 그 두 남매를 또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결국은 나무 위에서 호랑이가 떨어져서 수수밭에 떨어져서 죽고 그리고는 남매는 하나는 달님 하나는 해님이 되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우리나라의 전래 민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님 달님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재밌어요? 무서워요?
달콤해요? 행복해져요? 슬퍼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전래되어 왔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떡을 팔고 난 다음에는 산길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와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와 달이 생겨난 우주론적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나무에 올라갈 때는 도끼로 찍어서 올라가야지 손에 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To be continue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번 내용을 일단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엄마가 장에 가서 떡을 팔았어요. 근데 떡을 다 판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늦게 돌아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떡 하나 더 팔려고. 아니 좀 일찍다니지. 그런 거 아닙니다. 즉 이건 뭐냐면은 이 엄마의 삶의 공공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시피 깊은 두메 산골 깊은 어느 곳에 거기에 집이 있어요. 그 굉장히 가난한 거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아빠도 없이 엄마하고 홀엄마하고 애들 둘이서 거기 살까?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나?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떡을 다 팔지 못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사람들과 같이 그 산등천을 넘어갈 때 같이 가지. 왜 혼자 갔을까? 이것 또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즉, 이 세상에 누구도 도와줄 일이 없는 그런 처지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요. 근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아이고 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호랑이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는 조건부에 약속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까요? 좋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당시 옛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로 이 얘기를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담배 피는 호랑이는 있어도 떡 먹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즉,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떡을 주면 안 잡아먹을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다 약탈해버리는 거죠. 여기에 속는 거죠.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뜯어갑니다. 엄마는 떡을 다 팔지 못했어요. 남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팔았으면 그만큼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먹일 수 있을 텐데 남은 떡이나 그래 애들하고 같이 먹을까? 이러고 있는 판에 남은 떡은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마침내 호랑이는 그렇게 해놓고는 떡이 다 사라지니까 더 줄 떡이 없잖아요. 떡 하나 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끝내야지 거기서. 근데 이 고기를 넘어 어떻게 또 나타나네? 저 고기를 넘어 또 나타나네?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강자들의 제안은 이런 겁니다. 마치 그 말을 들어주면 굴종하면 복종하면 순종하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만한다는 것을 이 여기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뭐죠? 당대 민중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이만큼 말을 들어주면 살 길이 열리나라고 착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기만이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은 분노하죠. 탄광 오리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에는 이 얘기는 교훈이 뭐야 했을 때에 탐관 오리들의 학정을 고발한 민담이다. 이렇게들 흔히 얘기를 했어요. 다른 틀리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이 얘기를 해석할 수 있을까가 이제 오늘 저희들이 파고들어야 할 과제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야기의 재해석이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 사회의 회로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호랑이는 위장합니다. 엄마처럼. 자, 보세요. 기만했죠. 기만하는 자들은 위장합니다. 위장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죠. 이 집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위장해서 아주 가깝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요. 얘들아 엄마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헨젤과 그레텔 얘기를 보면 그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가 바다집에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제 마녀가 나오죠. 근데 마녀의 그림을 아주 흉측하게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헨젤과 그레텔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인자한 할머니가 등장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속죠. 같은 겁니다. 나는 너 편이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어. 나를 믿어. 요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쓰죠. 그런 식으로 세뇌합니다. 이미 잔혹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건 은폐한 죄들은 다가옵니다. 강자들이, 권력자들이 잔혹한 일을 저질러 놓고는 민주들에게 자기가 마치 구세자인 것처럼 세뇌하죠. 얘들아 엄마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여동생이 쪼르르 문을 열려고 달려가요. 그 순간에 오빠가 잠깐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죠. 이런 장면은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낯선 사람이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런 거죠.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해요. 목소리가 엄마가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그렇단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요? 그러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손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궁리하던 호랑이는 손에 밀가루를 묻혀서 손을 불쑥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건 얘기예요. 문 활짝 열어 제 측으로는 달려서 덤비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손을 딱 보여주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손을 딱 보여주는데 오빠가 딱 알아차린 거예요. 뭐죠? 손 밑에 있는 발톱을 본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대의 발톱을 미리 딱 알아차리는 것.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 사회에 나가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 이럴 땐 이렇게 조심해야 돼. 저렇게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때 도망갑니다. 근데 이야기를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도망갈 때 오빠가 혼자 도망가지 않아요. 동생을 지키면서 도망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무작정 도망가면 안 됩니다. 살 길은 미리 어디로 정해야 되지라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궁지에 처하게 돼요. 굉장한 지혜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나무 위로 올라간 것으로 해서 얘기가 끝나는 건 물론 아니죠.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갈 줄을 모르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올라오려고 했지만 못 올라가니까는 여동생이 깔깔 웃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올 때 오빠가 기름을 칠해서 올라오고 얘기를 합니다. 헛정보를 흘려줍니다. 근데 이 호랑이는 그렇게 하다가 미끄러지는 걸 보고 이제 여동생이 웃는 거죠. 참. 그러더니 마침내 도끼를 찍어서 올라온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랬더니 아이쿠나 잘 됐다 그러고는 호랑이가 도끼를 찍어서 올라옵니다. 저벅저벅 올라와요. 큰일 난 거죠. 얼마나 위험한 사태입니까?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둘은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종교 스토리가 되는가? 그건 아니고요. 절박한 위기에 몰렸을 때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뭔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거죠. 절대적으로 위기에 몰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랬더니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줄이 내려오는 거죠. 살려주세요. 줄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자, 줄이 내려온 거죠. 그 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저런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호랑이도 줄을 내려하려고 그러는데 호랑이 기도도 들어주시네, 하늘이. 줄이 술술술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 그 줄을 덥석 잡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리고 쿵동 하고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여기는 이렇게 끝나요. 또 무슨 얘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얘기 하나씩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엄마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얘들아, 우리 아빠 없잖니? 우리 세 식구만 있어. 그런데 때로 위험한 일이 생기기도 한단다.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똑같은 스토리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다면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잘 모르면 살펴보기도 해야 돼. 그리고 힘에 부치면 도망가기도 해야 돼. 도망가는 건 비겁한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이렇게 도망가야 돼. 동생 손 절대 놓치지 마. 그리고 무작정 뛰지 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해야 돼. 굉장한 민중의 지혜죠. 정말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늘이 도우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을 접지 마. 무너지지 마. 알겠지? 그런 거죠. 엄청난 박해와 박탈과 약탈과 착취,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민중들의 힘이 이렇게 길러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가 있습니다. 줄. 이 줄이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줄 하면 누가 이걸 잘하는가? 여러분, 아까 탕간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호랑이가 탕간놀이의 의인화라고 한다면 줄 잡는 애는 이들이 정말 선수들이에요. 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의 교훈은 줄을 잘못 잡으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줄. 귀신같이 알아차릴 겁니다. 이 줄이 나를 살리게 할 건가? 아니면은 몰락하게 할 건가? 이게 권력의 길로 갈 수 있는 줄인가? 아닌가? 이거 판별 못 하겠습니까? 판별할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라고 하는 남을 기만하고 속이고 죽이고 착취하고 권력을 누리고 하는 그 위치까지 가기까지 이들이 그동안에 잡고 있던 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줄이 천년 만년 갈 줄 알았겠죠. 튼튼할 줄 알았겠죠. 애들이 잡는 줄이야 뭐 별거 있겠어. 내가 잡는 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줄이겠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줄이 알고 봤더니 썩은 줄이었던 거죠. 몰락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강한 자처럼 보이는 권세가들, 지금 가장 튼튼한 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알고 봤더니 그 정점에서 몰락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썩고 썩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끊어져서 추락하는 바로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야기 전체에서 놀라운 비밀이 마지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인가? 호랑이가 어디에 떨어져 죽죠? 네, 수수밭에 떨어져 죽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호랑이가 죽고 그 피가 수수를 붉게 물들어서 수수는 붉은 색깔이 됐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전체 뭐야? 해와 달이 태어난 우주적 이야기야? 아니면은 수수가 붉게 돼버린 붉은 수수의 기원에 대한 얘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봅시다. 그냥 땅에 떨어져도 호랑이가 죽을 수 있어요. 뇌진탕을 일으켜 뼈가 다 부스러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수밭이냐는 거죠. 여러분 수수를 보신 적 있으세요? 수수에 호랑이가 떨어져서 그 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별로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그 수수밭에 떨어져서 수수에 찔려서 죽어요. 뭘 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중에 집결된 힘입니다. 수수 하나는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죠. 쉽게 부러지죠. 호랑이를 이길 수 없죠. 호랑이가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대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수밭에 떨어진 호랑이가 수수에 찔려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피를 쏟아요. 민중들의 혁명이죠. 굉장한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붉은 수수밭, 오늘 거사를 일으키는 날이야? 이런 암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수수밭이냐? 이걸 대나무 숲에 떨어져 죽었다면 금방 이야기에 비밀이 드러나 버려요. 이래 죽창 들고 덤비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금서가 됩니다. 민중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나무밭에 떨어진 호랑이로 만들지 않고 수수밭에 떨어진 호랑이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지만 그들이 모여서 그래서 정말 무고한 백성들을 뜯어먹고 죽이고 하는 이 부패한 권력자들을 마침내 무너뜨리게 되는 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수수밭을 설정해 놓았을까? 그렇게 해서 어떤 얘기를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 이걸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 얘기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전래동화 또 민담에 속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사실 그 안에 민중의 역사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닐까?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이죠. 호랑이가 죽잖아요. 민중을 기만하고 약탈했던 호랑이가 대가 끊기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이 집이 이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던 이 집이 사실은 호랑이에 의해서 대가 끊길 뻔했어요. 근데 거꾸로 호랑이가 대가 끊깁니다. 이런 세력들은 대가 끊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력들은 바로 그 시기에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청산하지 않으면 민중들은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이야기 속에는 이렇게 민중의 지혜가 녹아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더 할까 싶었는데 하나만 짧게 하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많은 우화를 남겼죠.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솝우화로 남겨진 그 이야기는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하고 여우하고 당나귀하고 함께 사냥을 갔습니다. 이건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우화에서의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는 동물이나 곤충을 등장시키는 것이죠. 사냥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사냥감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사자가 당나귀한테 시켜요. 그때 당나귀가 3등분을 합니다. 등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눈다는 뜻이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사자가 당나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우한테 시킵니다. 여우가 이걸 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의 목숨 요만큼 나머지는 모두 사자에게 바치는, 그 사자가 독식하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 lion's share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혼자 모든 걸 다 차지하는 라이온의 목, 사자의 목, 거대 자본의 독점 체제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 그럼 이 얘기는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죠. 뭘까? 자,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래, 당나귀는 어리석었어. 여우처럼 살아야지. 목숨을 부지하려면. 그게 이게 교훈이야. 이런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윤리적인 양심과 사회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장 먼저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분노죠. 뭐야 이거? 같이 나갔잖아, 사냥을. 무슨 소리야? 같이 나가도 기능과 역할과 역량이 다른데 사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 아니야? 그럼 사자가 많은 걸 가져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 함께 했다고 전제되어 있거든요. 함께 했으니까는 3등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의 사자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노동운동의 과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공평하게 분배 정책을 요구하면은 노동운동이 탄압받았죠. 봤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권력에 굴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우는 그렇게 자기의 목숨 포기한 채 사자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들렸을까요? 그러니까 여우처럼 살아야 돼. 괜히 나섰다가는 당나귀 꼴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분노로 연결시키자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살면 평생 너는 여우 신세를 면치 못할 거야. 이때 여우라고 하는 것은 사냥감입니다. 언제나. 즉 오늘날 우리의 얘기로 번역하자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부당한 현실에 머리를 숙이고 정의를 포기해버리면 그때 너의 운명은 결국 언제나 너의 몫은 언제나 뺏기고 너는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걸? 괜찮겠어? 아니잖아. 그럼 방법을 찾아야지. 이 불평등한 현실을 바꿔낼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 우화는 굉장히 다른 정치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교훈 이전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던져진 질문이에요. 자,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으로 이 얘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의식, 자기가 풀어야 할 도전의 과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 생각의 차원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죠.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라고 기만하는 이 호랑이가 마침내 대대로 1대를 거쳐 2대까지 3대까지 파멸시키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끝까지 당할 텐데. 이런 숙제가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분단의 현실을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 한국 사회 불평등을 누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까? 부당한 현실을 누가 은폐하고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 이 생각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